이 동영상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개발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문항의 구성과 문항 형태를 이해하고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개발한 문항을 검토하기까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목적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3가지 항목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항은 응시자가 면허를 받은 뒤 실제 임상 상황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 조건과 가깝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항을 개발할 때 글자로 된 문장만으로 기술하는 질문도 필요하지만 사진이나 검사 기록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흔히 사용되는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형식도 필요합니다. 주제와 내용에 따라 적합한 문항 형태와 지식 수준을 결정합니다. 문항으로 개발할 주제와 내용이 결정되면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맞게 문항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지식 수준에 반드시 특정 형태와 지식 수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내용이라도 문항 작성 방법 및 출제 의도에 따라 암기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한정된 수의 시험 문항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문제 중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문제, 어려운 경향의 문제 등이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입학시험이나 취업시험 같은 상대평가 시험이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의 기본 문제와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가려내도록 하고 일부 쉽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열을 구별함으로써 시험이 변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위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목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위원은 응시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의 문제 해결 전략 등 인지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응시자 집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자의 학습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수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항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가 포함된다면 응시자가 문제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몰라 답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항 유형, 문항의 지식 수준, 문항 작성 방법 등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제한 문항을 평가하기 위해 문항 분석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창의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개발위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만하고 긴 문장은 질문의 요지를 모호하게 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문항 개발, 심사 및 출제 등 모든 단계에서 동료 개발위원 및 검토위원에 의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언들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직업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은연중에 특정 집단에게 익숙한 문제로만 편중되거나 편파적인 언어로 문항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험이 응시자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항 개발은 국가시험 출제와 직접 관련되는 비밀사항이므로 고학 유지를 위해 개발위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촉 사실이나 시험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개발한 문항을 인쇄물이나 전자 형태의 파일 등으로 동일하게 기고하면 안 됩니다. 개발한 문항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출판물이나 문제집 등에 수록된 문제와 동일한 문항을 개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험 업무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일 정답형 문항은 객관식으로 구성되는 선택형 문항이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주어진 답가지에서 가장 적합한 답가지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흔히 A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A형 문항은 문항줄기와 답가지로 구성됩니다. 문항줄기는 질문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답가지는 문항줄기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를 고르도록 5개의 보기를 나열한 것입니다. A형 문항을 구성하려면 다음 4가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항줄기는 질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길게 구성하되 문항줄기만 읽고도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답가지는 문장이 아닌 단어나 짧은 구로 작성합니다. 답가지 중 최선의 답은 하나가 되도록 작성하며 모든 답가지는 동일한 차원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답가지도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지식의 수준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식 수준에 따라 문항 유형을 암기형, 해석형, 문제 해결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무에서 필요한 필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암기, 해석, 해결형 문항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기형 문항은 사실의 기억을 측정하는 지식 수준입니다. 사실의 기억은 지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했던 사실적 내용을 되살려서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억, 회상, 인식의 단계를 거쳐 끌어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 속하며 사실, 용어, 원리, 원칙, 개념, 학설, 이론 등의 전문 지식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시를 보면 신생아는 출생 후 4주 이전에 아기로 정의가 내려져 있으므로 사실적인 지식을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수준의 문항입니다. 해석형 문항은 암기의 수준보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지식 수준입니다. 암기가 단순히 기억만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하여 해석형 문항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되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해석을 내릴 줄 알아야 하며 이해한 내용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요약, 풀이, 해석, 판독, 해독, 번역 등이 해당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해석형 문항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석형 문항을 구성하려면 단순한 지식에 덧붙여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 상황에서 정보 수집 단계를 거치면서 얻어지는 많은 자료, 즉 방사선 영상, 심전도 등을 해석하거나 판독하는 것은 해석형 문항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판독을 하려면 구성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고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시와 같이 문항줄기에서 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응시자에게 결과를 해석하여 적절한 관리 방법을 고르게 함으로써 임상 자료 없이 글로만 표현하여 해석형 문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형 문항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지식 수준입니다. 이해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운용하여 질문의 정보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답가지의 의미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입니다. 해석 수준의 단편적 지식과 응용, 분석, 그리고 단계마다의 판단,
결정력을 모두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물음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항은 문제 해결형의 한 예입니다. 문항 줄기에서 외상에 있는 남자의 임상 자료를 제시하고 응시자가 제시된 임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수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시를 통해 문항 줄기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항 줄기는 응시자가 특정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처럼 문항 줄기를 백내장과 관련된 원인, 증상, 치료, 예방 등을 모두 묻는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이 문제를 통해 응시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문항 줄기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통해 응시자가 백내장의 원인을 알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항 줄기에는 문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어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응시자가 백내장의 원인을 알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딸이 자주 방문하는 독거노인이 우려성 신부전이라는 질환을 알고 있고 그 독거노인이 백내장에 걸렸다는 사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백내장의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백내장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노인의 질환 등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문항이 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항 줄기에 정답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못한 사례입니다. 백내장이란 우리 눈 속에 투명한 수정체의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합니다. 수정체의 혼탁이 오는 원인으로는 노화 현상, 전신질환의 합병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모르는 응시자의 경우 문항 줄기에서 제시된 노인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포함된 1번의 노화라는 답가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의 단서를 줄 수 있는 주요 단어는 문항 줄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위원이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다 보면 부정형 문장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정형 질문은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없다, 아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부정문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와 같이 철분 함량이 풍부한 시기가 아닌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철분 함량이 풍부한 시기를 고를 수 있도록 긍정형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장중첩증이 발생하는 시기와 부위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가 장중첩증이라는 증상에 대해 발생 시기만 알고 있더라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위원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한 문항에서는 한 가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도 측정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응시자에게 힌트가 되거나 함정이 되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문항 줄기가 너무 긴 경우에는 글상자를 활용하여 응시자들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참고 문항과 똑같은 문항 줄기를 작성할 경우 응시자가 기억하여 답을 맞힐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 문항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답가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답가지는 짧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가지는 답에 해당하는 사항을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되도록 짧은 낱말 정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답가지를 짧게 구성하다 보면 특정 단어나 내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근경직이라는 단어가 모든 답가지에 중복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항 줄기에 반영하여 답가지를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답가지는 내용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고 독립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에서 적색 표기된 부분과 같이 답가지의 칼륨 수치 범위가 중복될 경우 중복 정답으로 인정되어 출제 오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가지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지 않게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답가지는 동일한 차원, 동일한 형태나 성질이어야 합니다. 예시를 보면 상추와 토마토는 야채이고 비타민은 영양소입니다. 이런 경우 답가지 3번의 비타민을 브로콜리로 변경하여 모든 답가지 종류를 야채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답가지 1번과 2번은 상온과 냉장고라는 단어에서 온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시자에게 두 개의 답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상반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답가지를 수정하면 응시자가 온도라는 단순 비교에 의한 정답 선택의 확률은 적어집니다. 예시처럼 답가지 1번의 274m는 다른 답가지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응시자가 1번을 배제하고 정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답가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경우 수치의 간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면 해당 문제의 변별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오답은 정답을 모르는 응시자가 선택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답가지는 가나다 순, 알파벳 순, 숫자, 시간 순으로 나열합니다. 우선하는 것은 답가지의 논리적 순서이나 답가지 사이에 순서가 없고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응시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길이 순서로 나열하기도 합니다. 절대, 항상, 모두, 전혀, 오직과 같은 부사어는 틀린 답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사용과 표기 방법에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문항줄기의 비타민을 한글로 표현하더라도 응시자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한글과 원어로 변기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여 표기합니다. 예시의 알러지는 알레르기라는 독일어의 영어식 표현으로 알러지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표준어는 아닙니다. 알레르기는 독일어로 처음 들어와 외래어로 자리 잡은 단어이기 때문에 외래어 심의 용례에 따라 알레르기로 쓰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알러지를 알레르기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예시는 물을 염소 소독할 때 필요한 100분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답가지의 밀리그램과 그램 두 개의 단위를 사용하여 응시자의 오답을 유인하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문항을 작성할 때 단위는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용어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풀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한 문항은 문항 내용, 형식, 정답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개발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 점검표를 활용하여 문항이 완성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문제 오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출제 문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참고하여 개발한 문항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항 작성 방법 안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